스위스 소울푸드로 점치기. 자, 프랑스에선 한 해의 운세를 점칠 때 더 흘리고 더 흘리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돌리고 돌리고 뒤집습니다. 부침개예요? 우리도 전할 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프랑스식 팬케이크 크레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성촉절인 2월 2일을 한 해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주르드 크레프, 일명 크레프의 날로 지정해 크레프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성촉절 한 달 전부터 상점에 밀가루, 메밀가루 등 크레프 재료들이 쫙 깔릴 정도라고 합니다. 크게 기념하는 날이네요. 그러네요. 노랗고 둥근 모양이 마치 태양을 닮아 성촉절에 먹는 음식이 됐다는 크레프. 우리도 뭐 달차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송편 만들고 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2월 2일은 내가 크레프 요리사가 되어서 저녁에 다 함께 모여서 크레프를 부치면서 한 해 운세를 점치게 되는데 부치기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야? 뭘 들고 있는데? 자, 크레프만 붙이는 게 아니라 옆에 뭘 들고 있죠? 자, 일단 금색 동전 혹은 금속 제품을 준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동전을 한 손에 잡고요. 이때 노릇하게 구운 크레프를 공조로 훅 던져서 뒤집는데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고 한 번에 팬에 착 안착을 시키면 God bless you. 그 애는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따른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잘못 결과가 나오면 그 애는 망치는 거죠가 아니고요. 그럴 때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든지 그냥 다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네요. 뭐 근데 그렇죠. 사실 뭐 우리도 전 부칠 때 비슷하게 하잖아요. 네. 그럼 재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일에선 새해 전날 12월 31일을 33대 교황의 이름을 딴 실베스터라고 부르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실베스터 하면 뭐다? 운세! 자, 독일에서는 운세를 점칠 때 다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녹여요? So, wir zeigen euch jetzt mal. 이게 뭐예요? 뭐야? 뭘 녹인 거야? Hier, 납을 뜻하는 블라이와 붙는다는 뜻의 기센이 합쳐진 블라이 기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숟가락에요. 돼지, 공, 물병 모양 등의 납덩이를 올려서 녹인 뒤 찬물에 푹 넣어. 뭐가 바로 굳어버리는구나. 자, 일단 나왔죠. 뭐야 이게? 자, 그리고 그 굳은 모양으로 운세를 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꽃 모양처럼 보이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귀인을 만난다. 반대로 사슴뿔 모양은 순탄치 않은 사랑, 갈등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개구리예요? 개구리네. 프로그는 로터리 윈이래요. 개구리 나오면 복권 사야 되나 보네. 자, 그러네. 재밌는 게 독일 마트에만 가면 블라이 기센하는 키트를 저렇게 연말 한가득 쌓아놓고 판다고 하네요. 네. 자, 참고로 저 해석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차만별, 키트 뒤에도 운세 풀이법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2개의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뭐 모양이 뭐 애매할 때도 있지만 뭐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그림자를 비춰서 유추를 또 해본다고 하는데요. 그림자. 개구리네. 이거는 망가진 기타. 아니 개구리라는데. 개구리예요? 네. 빗자루인데? 아니 개구리. 빗자루 모양 개구리. 복권 사러 갈 거예요.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네. 이런 식의 풍경이 집집마다 이제 펼쳐지는 거죠. 재밌네. 독일인들의 실베스터, 새해맞이 풍경. 블라이 기센 해보시고요. 모두 프로레스 노예 야르, 해피 뉴 이어, 기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리투아니아 뒤없는 새해. 유럽 동북부 발트 연안의 리투아니아. 자, 리투아니아인들은 새해가 되면 식탁 위에 이걸 죄다 엎어 놓는다고 합니다. 엎어요? 엎어 놓는 위에. 거예요. 밥을 없나? 핸드폰인가요? 자, 바로 접시입니다. 접시. 뭐지? 자, 일단
반지, 묵주, 칼, 열쇠 등을 올린 뒤 접시로 물건들을 확 덮습니다. 그 다음 자 골라 오늘만 오는 게 아니야 골라 접시 하나만 딱 골라. 자 그리고 접시를 뒤집었을 때 그 속에 있는 물건으로 한 해 운을 점치는 건데요. 아 진짜? 네. 반지가 나왔다고 하면 결혼운이. 자 그밖에 열쇠는 이사를, 칼은 사고 수가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신발로도 또 점을 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결혼 전만 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머리 방향의 문 쪽을 향하도록 누운 다음에 신발을 아주 대충 걸쳐서 신고 다리를 이제 휙 올려서 던져버립니다. 신발 코가 문 쪽을 향했다 하면은 운이 들어왔다는 의미고요. 결혼을 해서 신발 신고 뭐 집을 나간다 이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나가겠구나 이제. 근데 신발 코가 이제 집 쪽을 그냥 안쪽을 향하면 나 혼자 산다. 안 나가겠구나. 예, 올해도 결혼은 못 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정 기자님 한번 해보실래요? 갑자기? 예, 많은 분들 궁금했을 텐데 예. 기대. 그냥 제발! 왜? 제발! 어디야? 아, 이것도 못하죠. 아니 어떻게 신발이 이렇게 되냐? 아니 이 프로 너 혼자 해 이 프로그램. 어? 홍콩의 춘절에는요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절 가나요? 절? 어디 가지? 어? 지하철. 아주 흥이 넘치는 곳입니다. 지하철. 경마장. 자, 홍콩의 춘절을 들썩이게 하는 곳 경마장입니다. 그래요? 홍콩 하면은 쇼핑과 미식의 천국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성인의 무려 80%가 경마를 놀이처럼 즐기는 경마 천국이라고 합니다. 막번의 매출 규모가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어마어마. 진짜 대단하네. 거의 국민 스포츠네. 특히나 춘절에는 일명 설맞이 경마라고 해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행운이 깃든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설맞이 경마에는 무려 9만 명의 사람들이 경마장을 찾았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마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장외거래소나 전화 거래를 통해서라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우와. 경마 베팅 금액만 해도 무려 17억 3,800만 홍콩 달러, 한화 약 2,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아우 어마어마하구나. 야, 이건 뭐 완전 진짜 국민 춘절 행사네. 흥하면 흥할수록 더 좋은 이유. 경마 전반을 관장하는 비영리 조직 홍콩 자키 클럽에서는요. 홍콩 시민들을 위해서 자선과 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2016년, 2017년도에는 전체 수입의 약 80%를 세금과 자선 사업에 기부했다고 하네요. 아 좋은 일이네. 사랑받을 만하네. 자, 경주마와 함께하는 홍콩의 새해. 올 한 해 우리도 더구덕 힘차게 달려보기 바랍니다. 오. 제주도 운이 떡하니 붙는 점. 제주도에서는 이걸 만들면서 한 해 운세를 점친다고 합니다. 바로 떡. 오메기 떡인가요? 자, 오늘 취재는 아주 리얼합니다. 혼자 없어에 현재 제주도 구자읍에 거주하시는 할머니께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이 있나 역시 보죠. 이제 새해답게 또 발로 뛰네요. 뛰어야죠.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날이 되면 여럿이서 모인다는 뜻인 제주도 사투리 모돔. 그래서 일명 모돔 떡점을 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좁쌀을 들고 한 집에 모이면요. 시루에 한 대 모아서 떡을 찌는데 이때 하나를 더 준비합니다. 전현무, 43세 이렇게 이름, 나이를 적은 종이를 사이사이에 넣고 찌는 거죠. 오, 그리고 떡이 다 쪄지면은 사이좋게 자기 이름이 적힌 부분을 나눠 갖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어느 떡은 쫄깃쫄깃하게 잘 익고요. 어느 떡은 헤헤 설익어요. 떡 부분이 설익으면 꽝! 아이고야. 한 해 운이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야, 저거 되게 안 하고 싶겠는데요, 저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군을 피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설익은 떡은 먹지 않고요. 이름이 적힌 종이를 하얀 종이에 잘 싸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확 던져버리면 액마기가 된다고 믿는다. 길에다 버리는 것으로서 그렇죠. 뭐 액땜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제주도 풍대리 마을의 양준섭 할아버지께서는요. 나 총각 때는 내 첫사랑 점순이랑 떡으로 점치고 했었지. 자, 이렇게 남녀 간의 애정운도 봤던 겁니다. 참 진짜 어딜 가나 이렇게 재밌는 풍습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하고. 진짜로. 우리 선조들이 점치는 법, 뭐 저희가 유점도 소개를 했었죠. 걸도도 왕이 신화를 얻으려 왕이 신화를 얻으려 이번엔 좀 더 색다릅니다. 아주 핫한 점인데요. 조선시대 때부터 행해져 온 촛불점. 주로 부산과 경남 함안 지역에 계승된 이 촛불점은요. 먼저 밥그릇에 쌀을 담은 다음에 가족의 수대로 초를 꽂습니다. 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불을 붙이면 되는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족들 올 한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촛불이 타면서 촛농이 동글동글 쌀 위에 예쁘게 쌓이면 허허허허 임자 올해는 풍작인가 보. 그의 집안에 재물복이 있다고 여겼고요. 오. 하지만 반대로 중간에 초가 꺼지거나 촛대가 쓰러지면 아이고 올해는 바가지 긁겠구먼. 돈은커녕 한 해 운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 촛불점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을 보면 글쓴이가 할매는 설날 전날 밤 가족들이 건강하라고 쌀에 초를 4개 꽂아서 조그만 촛불점을 칩니다 라고 적어뒀는데요. 오, 실화네요, 실화.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자녀들의 입학, 취직 등을 앞두고 촛불점을 보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다음 선조들의 전통점 바로 실 태우기 점인데요. 이것도 부산과 강원 지역에서 주로 행해진 점이라고 합니다. 일단 실을 길게 잘라주고요. 바느질 할 때처럼 나이만큼 매듭을 지어줍니다. 어우. 그렇게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불을 붙여서 태웁니다. 이때 촛불점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활활 타면 그해 운수 대박. 하지만 처음엔 잘 타다가 꺼졌다 하면 상반기에는 운이 좋지만 하반기에 애군이 낀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재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재밌겠네요. 터키의 아침을 여는 점. 터키에는요 매일 아침 이 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이게 설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케밥점. 케밥. 나도 그 케밥은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게 잘 깎여야 돼, 고기가. 한 방에 응. 딱 했는데 뭐 이때 거칠게 걸리면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아닙니다. 터키에서 매일매일 한다는 점은 바로 이것. 커피? 그렇습니다. 터키 국민들은 매일 아침 커피를 쭉 마시고요. 그 뒤에 점까지 친다고 합니다. 오. 오랜 역사와 독특한 방식을 인정받아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에 등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바로 남긴 거라나? 오. 일단 터키식 커피는 필터 없이 분쇄한 원두를 끓여 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커피 가루가 컵 바닥에 남겠죠. 그걸로 점을 보는 겁니다. 와, 나 맞췄어. 그러네. 오, 기자 아까 운 좋아, 운 좋아. 말씀하셨죠? 운이 나쁘지 않아. 네. 커피를 다 마신 후에 잔을 원을 그리며 천천히 흔들어준 뒤에 커피잔을 컵 받침 위에 뒤집었다가 잠시 후에 원래대로 뒤집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침전물의 모양을 확인하는 겁니다. 독일 납점이랑 비슷하네. 이게 해석이 약간 더 중요해. Thank you. The energy is there. 어머, 진짜 전문적으로 하네. 오호. 네. 자, 이 커피 가루의 형상에 따라서 약 30가지의 해석법이 있는데요. 새 모양이면 좋은 소식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와. 선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저렇게? 이게 사슬 모양이면 비즈니스 파트너나 연인과의 만남을 의미하고요. 또 곡선일 경우에는 오늘 하루는 주의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해답이 필요한가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해답을 드리죠. 바로 이 추로 말이죠. 최면? 약간 마법사 막 그런 느낌 나요? 아라비안 나이트 같아.
펜듈럼 다우징이라 불리는 점술법인데요. 펜듈럼이란 추 기능을 하는 작은 금속, 또 다우징이란 영적인 기운으로 펜듈럼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답을 알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Did it have a little bit more energy? 아, 되게 영험해 보여. It's really good because it's really. 서양에서는 이 펜듈럼이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 질문에 답을 해준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펜듈럼 다우징의 역사가 무려 수천 년 이상. 고대 유럽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소소한 일부터 환자의 질병을 알아내는 등 여러 영역에서 이용돼 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하는 방법이 일단 궁금하실 텐데 네. 먼저 엄지와 검지로 줄을 잡고요. 지금 나의 예 반응을 보여줘라고 질문을 던지고 Show me yes.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를 파악합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이잖아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무조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돌죠. 그래서 제가 이 펜듈럼을 봐주실 펜듈럼 다우저분을 모셨습니다. 여기에요? 일명 들어오시죠. 네. 드아시 선생님. 드와시쌤. 그럼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듈럼 다우저 드아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좀 궁금해요. 이걸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 오늘 왜 이래? 그런 거 물어보니까 화나잖아요. 죄송해요. 나 좀 의심하는 어떤 눈초리였나? 그거 아니거든요. 좀 심상치가 않네. 이렇게 돌들이 넘어지면 무슨 뜻인가요? 재수없. 되게 직설적이시네요. 아, 방송에서 첫 멘트가 재수가 없다니. 어디 가서 이렇게 미움받는 네. 타입은 아닌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네, 전문적인 해석이- 지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금속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추가 도는 방향으로만 보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추의 재료들이 좀 다양한 거군요. 네, 원석마다 다 종류가 달라요.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요? 네, 사람마다 또 다른 겁니다. 더 세게 움직이기도 하고 네, 방향도 네. 다르고. 네. 저 올해 안으로 애기 나와요? 그래 해봐. 이거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이게 빨리 심각한 거 내려놓으세요. 아니잖아. 자, 우리 오 기자 올해 안으로 주니어가 생기나요? 네, 그냥 뭐 올해 아이운이 좀 있습니까? 있네. 황금돼지에 있다. 있습니다. 자, 오주니어. 와 진짜? 소영아 보고 있니? 자, 그러면 내년쯤에 결혼합니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가만히 계시네요. 예. 2021년 결혼합니까? (2022년) 결혼합니까? (2023년) 어머, 어머, 오! 오! 어머. 오! 거봐, 돈다니까. 22년에서 23년 사이에 결혼하네. 그럼 4년을 더 기다려야 돼? 뭐야? 그럼 나 몇 살이야? 그런데 47. 2023년에? 조만간 쉰 건모 되겠다, 쉰 건모. 77년생이잖아요. 우리 저 펜듈럼 다우징 잘 모르시는 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운세를 미래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현재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좀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펜듈럼 다우징 해주신 우리 드와시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중 무휴 필리핀 점술거리.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의 구도심에 자리 잡은 키아포 지역. 키아포의 진짜 명소, 특히 새해에는 성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미란다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십 명의 점술가가 운집해 있기 때문인데요. 포춘 텔링 플라자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점술가라는 뜻의 망후훌라들이 훌라, 즉 운세를 봐주기 위해 연중무휴 가판을 차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한 해 운세를 보기 위해 더 성황을 이루는데요. 이곳이 얼마나 명소인지 키아포의 한 지역 가십지에서는 이곳에서 201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당선될 것인지 예측하는 조사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2016 IC B9.
참고로 이때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 두테르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가장 낮은 순위였다고 합니다. 뭐야,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기 점술과 가면은 그게 있겠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마친 집. 그러니까 나는 맞췄다 하면 자랑스럽게 또 마케팅 하겠죠. 그거. 그러겠네. 자, 이 점술 광장에서 운세를 보는 방법은요. 망후 훌라마다 다양합니다. 타로, 관상, 수정구슬, 손금부터 서양판 분신사바인 위자보드까지 약 10여 가지. 지금 손금이네요. 손금 먹고 있죠. 애정선. 그리고 이렇게 허브나 돌, 또 부적을 이용해 악귀를 쫓아내는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요금은 뭐 100페소, 하나로 약 2,000원에서 500페소, 약 10,000원 사이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근데 마닐라를 가봤으면 뭐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그쵸. 뭐 그런 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이파 점술. 우리나라의 판소리,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또 일본의 가부키, 중국의 경극 등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이지리아 점술이 있습니다. 2008년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파 점술. 공기? 돌? 뭐 이런 같은 거. 공깃돌 느낌 나요. 네. 오, 뭘 쓰죠, 그리고? 판에다 지금 뭘 쓰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이파 점술은요, 나이지리아 남부 기니만 근처에 거주하는 요루바족이 집단의 결정이 필요할 때 혹은 중요한 인물을 뽑을 때 주로 이용하는 점술입니다. 일단 이파가 뭐냐? 요루바족에게 예언의 신으로 통하는 이파 신을 뜻하는데요. 하늘에 사는 이파 신은 16개의 눈으로 인간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관찰하는 신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신이네요. 그쵸. 모든 것을 보고 있네. 전지전능한. 그래서 이파의 사제나 사제의 아버지를 뜻하는 바발라워가 이파점을 보는데요. 자, 이 바발라워가 16개의 신성한 야자 열매 또는 점술용 사슬을 이용해서 쟁반에 작대기를 그리며 점괘의 형태를 판단합니다. 야, 저게 이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뭔가 판에다가 그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이거 복잡해요. 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죠. 이파의 언어 자료인 오두는 총 256개입니다. 맞네. 그리고 각 오두는 에세라는 절구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두마다 무려 약 800개의 에세가 있고요. 정말 충격적인 건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 다양하네요. 그럼 가지수가 몇 개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파 점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에세를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것. 시가 되나? 이제 철저히 어떤 복잡한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엉터리 점괘가 나올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저분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옛날에 이 제사나 종묘 제례 같은 거 할 때 지방 있는 분들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바발라오가 정말 방대한 양의 언어 자료를 통해서 점괘 해석을 해야 해서 무려 수천 개 구절의 해설을 달달달달 외워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바발라오가 되려면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 정식 교육을 받고요. 거기에다가 평생 수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니네요. 아니, 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러라도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지리아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이파점. 전통과 역사가 잘 보존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홍콩에서는 변호사, 의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직업이 풍수사입니다. 그래서 일명 풍수국으로 불리는 홍콩. 홍콩인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춘절에 경마장에 이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홍콩 최대의 도교 사원인 웡타이신 사원. 매해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웡타이신의 영정을 향해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향을 올린 뒤 그 다음에 꼭 하는 일, 바로 산통을 깹니다. 산통 깨는 거는 전문이신데 누가요? 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제가요? 최고죠. 제가요? 네. 네. 국민 산통로 아닌가요? 웡타이신 사원 한쪽에서 사람들이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앉아 경건하게
통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통이 바로 산통입니다. 우선 45도 각도로 산통을 잡고 흔들다 보면 툭 하고 대나무 막대가 떨어집니다. 이 막대에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막대의 번호를 기억했다가 사원 옆에 늘어선 점집으로 가면 바로 뜻풀이를 해줍니다. 이 태어난 연도까지 알려주면 더 자세한 풀이가 되고요. 전 세계인이 오니까 뭐 영어가 되는 점쟁이, 일본어가 되는 점쟁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This also tell me that you are also lucky for this year. And the man is also coming. Okay. Okay. 재밌는 게 이곳이 정말 인기가 많은 명소다 보니 웡타이 신사원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초록창 지식인에 저는 49번, 제 동생은 48번 나왔는데 해석해 주실 분 이렇게 물어보는 글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이어진 특종인데요. 우리나라 명절에는 성묘 가는 풍경이 뉴스 메인을 장식하죠. 그런데 홍콩에서는 이 뉴스가 꼭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무려 7만 명이 이곳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아니, 홍콩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이 점에 홍콩 전체에 운이 달려있노라. 점치는 내용이 아주 빅픽처입니다. 국운, 홍콩 전체의 운세를 보는 겁니다. 홍콩 북쪽의 신계 지역에 세워진 조그만 제당 채국묘에선요. 올해의 홍콩 운세를 점치는 행사가 매년 열립니다. 그 운세가 꽤 정확히 들어맞아서 이때만 되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립니다. 그러겠지. 2003년에는 이 채국묘에서 본 점 때문에 홍콩 시민들과 언론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홍콩 정치가 호치핑이 83번 막대를 뽑았는데 83번은 100가지 중에서 가장 나쁜 번호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머. 왜? 그런데 그해 2월 불운이 현실이 된 건데요. 사스! 그렇죠. 홍콩 전역을 강타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신기해. 감염자가 1,755명, 사망자는 299명. 게다가 사스 발발로 홍콩의 부동산 가격 폭락, 실업률 급증. 어머머. 기사에서는 모두 83번 때문이라고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일로 역설적으로 굉장히 신뢰가 생겼겠다. 이 밖에도 2009년엔 신계 지역의 라오 주석이 27번 막대를 뽑았는데 여기에 적힌 내용은 만리장성을 쌓다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화를 자초한 진시 황제. 최악이다. 역시 나쁜 번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 밤에 빅토리아 하버에서 수천 발의 축포를 쏘아 올리던 소형 선박 3척 중에 한 척이 불이 나서 전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이어진 금융위기로 그해 빈곤층이 급증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저 점은 정말 무서워서 못 뽑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뽑을 용기를 제가 좀 드려볼까요? 네. 홍콩 지역의 한 유력 단체인 라오 입컹 대표가 2016년에 기란 번호로 여긴다는 72번, 또 2017년에는 모든 운이 상서롭다라고 풀이되는 61번을 뽑았는데요. 네, 범사대길. 기란 번호를 뽑아서 올 한 해가 됩니다. 시민 인터뷰예요, 저게. 시민 표정이 밝아요. 그럼요. 네. 저거 보러 온 거예요. 몇 번 나오나. 이 점괘 이후 2016년 세계 증시 시장에서 홍콩이 실적 1위, 즉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홍콩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엔 영국의 모 부동산 업체가 발표한 도시 재력 지수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도시로 홍콩이 3위에 꼽히고 2016년, 2017년 2년 연속 홍콩이 국가 경쟁력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렇게 범사 대길 나왔잖아요. 네. 저걸 보고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약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운을 받아서. 잘 된다고 하니까 더 그래.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저렇게 결과도 좋을 수 있죠. 뭐 사실 잘 된다는 점괘만 봐도 국민들이 좀 엄청 마음도 좋았을 거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해보자 그냥 뭐 이랬을 수 있고. 한나라 운세까지 좌지우지하는 홍콩 채국묘의 산통점. 2019년 정월 초하루 과연 몇 번이 뽑힐까요? Coming soon. (1월 1일)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나누곤 하죠. 자, 그런데 일본에선 새해 이 말이 꼭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올해 첫 꿈엔 부채가 나왔다 데스. 대박 마시오까? 내 꿈엔 좀비가 나왔다 데스. 올해도 실패다요. 자, 일본인들은 새해 첫날에서 이튿날 꿈으로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새해 처음 꾼 꿈을 두고 하츠유메라고 하는데요.
이 하츠 유메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가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언급됐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일본의 새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들은 하츠 유메가 한 해 운세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꿈을 중요시하고요. 꿈 해석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새 첫 꿈을 해석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뭐 돼지 꿈. 돼지가 나왔다, 혹은 뭐 대변이 나왔다 이러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꿈을 꿔야 한 해 운수가 좋은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거는 후지산의 후지, 두 번째는 일본어로 매를 뜻하는 타카,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를 뜻하는 나스. 자,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 이 후지산은 높은 목표나 이상을 상징하고요. 출세와 무사함을 뜻하는 일본어 부지와 발음이 비슷해서 길몽이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입니다.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높다, 귀하다라는 뜻의 일본어 형용사 타카이와 발음이 비슷해서 좋은 꿈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는 부와 자손의 번영을 상징.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루다라는 뜻의 나스란 말과 발음이 같아서 새 첫 꿈에 가지가 나오면 역시 대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후지산하고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다시피 가지 꿈을 꾼 적은 저도 없거든요. 자, 이런 꿈을 꾸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방법을 또 일본인들은 연구했습니다. 자, 일본인들은 길몽 하츠 유메를 꾸기 위해 잠자기 전에 후지산 사진을 열심히 보거나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자, 자기 전에 베갯잎 아래에 이 사진을 두고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우연히 꿨어. 네. 근데 저 세 개가 같이 나왔어.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심장 뛰겠다. 초대박이지. 전전날쯤에 후지산 등반을 갔다 와야 되겠네. 경험이 강렬하면 꿈에 나오잖아요. 등반을 갔다 오면 피곤하죠. 네. 푹 자서 꿈을 못 꿔요. 그렇죠. 램수면에 들어가죠. 램수면에. 요즘 쿨톤, 웜톤 이런 말 들어봤죠? 옷 입을 때 하는 말 아닌가요? 뭐 톤 그죠? 네. 황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톤이 보이네요. 뭐가 보이죠? 쿨톤. 술톤이요? 저 요새 술 잘 안 먹어요. 나피치 약간 똥톤도 보이고. 똥톤. 네, 똥물리입니다. 어쨌든 뭐 사람마다 피부나 머리카락 등에 따라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술에서는 복을 부르는 컬러 운세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컬러. 특별히 색으로 복을 불러온다고요? 그렇죠. 자, 오늘을 위해서 제가 따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1등 기사는 다르죠. 2019년 복을 부르는 컬러를 소개해줄 여러분 박성준 역술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유, 오늘 데스크예요. 데스크시잖아요. 아, 오랜만에 봬요. 자, 지금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컬러 운세가 정확히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컬러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을 좋게 하는 컬러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좀 부족한 기운은 채워주고 과한 기운은 눌러주는 오행의 컬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에게 행운의 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알아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각 그 공간마다 좋은 컬러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황금색이나 노란색의 벽지나 소품을 두게 되면 이제 재물운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토의 컬러인 황금색과 노란색이 행운의 컬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이신 분들은 남쪽에 핑크색이나 빨간색을 두게 되면 애정운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공부방은 이제 청색이나 녹색을 쓰게 되면 아이의 공부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컬러가 되는 거죠. 풍수 말고 또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합니까? 모든 사람은 목화토금수라는 나무, 불, 흙, 바위, 물 이 오행 중 하나의 기운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과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태어나요. 아, 이 오행 중에 좀 과한 게 있고 또 모자란 게 있어서 이거를 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완해 주는 거니까 이제 옷을 입을 때도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래. 네, 사주를 보고서 좀 해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 토라고 하는 이제 흙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흙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약간 흙탕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그 느낌을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은 흙탕물이라니요 지금. 그러니까 흙탕물이기 때문에 땅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화의 기운이라는 불의 기운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현무 씨한테 맞는 컬러는 화의 기운인 핑크, 빨강,
마젠타 컬러. 따뜻한 게 이런 거. 네, 그런 거 이거라도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이런 곳인데요? 아 그럼 저는요? 한석주님도 이제 토해기온이기 때문에 컬러는 같습니다. 원래 속옷 빨간색만 입어요. 한석준. 네, 원래 뭔가 어디서 들은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상진 씨. 그 오상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독특한 조합인데요. 그래요? 겨울에 태어난 터지만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토해기온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흰색이나 검정 보라가 오상진님의 행운의 컬러라고 해요. 나 그나마 검정 옷 많은데. 검정 옷 잘 입어요.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라 오늘도 이렇게 파랗게 좀 입고 왔는데 괜찮나요? 파란색은 마찬가지로 좀 맞진 않죠. 어울리는 거와 상관없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 재수없다는 얘기 들은 거야. 재수가 없네. 시작부터 재수없게. 그럼 저희는 셋이 다 파란색하고는 안 맞네요. 그렇죠. 파랑하고 조금 근데 셋 다 파란색 입고 왔어. 첫날부터. 정말 센스 없다. 아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쭉 잘 되려면 저희 셋의 궁합도 네. 중요하거든요. 궁합이 좀 어떻습니까? 세 분의 궁합을 봤는데 이제 그 점수로 얘기했을 때는 한 6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혹시 그 누구 한 명 때문인가요? 아니 누구 한 명 때문 아니고 전체적인 조화가 전체적인 조화가 약간 근근하게 버티는 근근한 게 오래가.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오래가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도 못하겠고. 아니 왜냐면 너무 우애가 좋아도 깨져요. 그렇지. 근근하게 그냥. 네. 그래도 이 세 분 중에 유독 안 맞는 두 분이 계세요. 네. 아우 떨려. 그게 누구예요? 유독 안 맞는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한석준님과 오상빈님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놨구나.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전현무님입니다. 내가 늙어요. 이 돈을 이거 연결시키려고 늙어요 가운데서. 제가 말도 마 진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사주를 조금 재미로 봤는데요. 네네. 프로그램 사주도 있나요? 첫 방송일이 생년월일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3년 정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여성 앵커를 하나 영입하면 확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거 말 잘해야지 우리 저 누구 쳐낼래다가 셋 다 여자로 갈리겠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주겠습니다. 네. 결혼은 언제 들어요? 결혼은요? 2023년. 어머. 오. 거봐. 그럼 나 몇 살이야? 네, 47. 좀 뒤로 많이 밀렸는데 이제 40대 이제 43인데. 40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지천명에 가까울. 세상에 이제 1000명을 알 때쯤에 이때가 조금 결혼하게 우리 9수는 피하자. 제2의 주인공모네요. 9수는 피하자.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저희가 뭐 맹신하다기보다는 네네네. 조심할 것들, 그럼. 좀 더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의 태도는 완전 맹신하는 태도. 전혀 맹신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어디까지나 참고사. 재미로 굉장히 재미로. 세게 듣게 되네요. 네. 알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복을 부르는 세계 문화유산 19 18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소름주의, 새 금기의 반대 이론이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라. 문지방 밟고 지나가지 마라. 바로 금기라 불리는 것들인데요. 근데 몇몇 나라들 사이에서는요, 새해를 맞이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금기가 소름 돋을 정도로 엄청난 반대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쨍그랑! 헤이! 쌍진이! 정초부터 재수가 매여! 중국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처럼 접시가 깨지면 복이 다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실수로 깨버렸다면 곧바로 수이 핑안이라고 외치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괜찮아, 액땜에다 쳐, 괜찮어 정도의 뜻으로 통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접시를 마구마구 깨도 등짝 스매싱은커녕 오히려 오구구구 잘했다, 궁디팡팡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선 접시가 깨지는 것이 행운을 부르는 행동이었어요. 세상 신성하고 좋은 날인 결혼식장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잔을 깨는 풍습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덴마크에서도요. 섣달 금음날 친구들과 가족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지난 1년 동안 나쁜 일을 부수는 의미로 접시와 유리잔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소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새해 금기 반대 이론 두 번째. 필리핀. 새해 아침 꼭 대청소를 합니다. 12시가 되면 온 집안의 문을 활짝 열어서 행운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해 첫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게 되면 좋은 운, 재물운 다 쓸어내고 나쁜 운을 불러들인다는 속설 때문이죠. 이와 비슷하게 베트남에서도 새해에는 아무리 더러워도 먼지 한 톨도 닦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대네. 달라도 너무나 다른 세계 풍속의 반대 이론 소름!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조퇴하시겠어요? 네. 저 많이 실수했네요. 너무 하위권 달리는데.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복이란 복은 죄다 넣고 수복하게 복요리 하핑전을 먹습니다. 마치 냉장고 탈탈 털어 남는 재료 알뜰하게 쓴 것 같은 비주얼의 볶음밥인데요. 검은색 반점이 있는 동북콩은 동전, 양배추, 순무 잎사귀 등 푸른 채소는 지폐, 돼지고기는 부를 상징해서 한 해 동안 돈이 굴러들어오라는 의미의 복요리입니다. 참고로 이 하핑전에는 다소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모든 것을 불태웠던 북군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가축 사료인 동북콩과 잎사귀였는데요. 이때 피난민들은 밭에 버려진 순무 이파리를 먹고 버티며 살아남은 역사를 되살려서 지금은 행운을 부르는 음식이 됐다고 합니다. 왠지 새해에도 요거트 풍년일 것 같은 불가리아에서는요. 복을 의미하는 재료 대신에 한 입 깨물 때 어금니 조심. 실제로 돈을 음식에 넣습니다. 그래서 복류를 만드는데요. 바로 새해 가족들과 삥 둘러앉아 행운을 점치는 빵 포카치아를 먹는다고 합니다. 구울 때 꼭 동전 한 잎을 쓱 같이 넣어서 굽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가족 수만큼 포카치아를 잘라서 주는데 이때 동전이 담긴 빵 조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복덩이 당첨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저는 가져옵니다. 아, 그래요? 불가리아의 포카치아를 준비했습니다. 아, 주시죠. 그래요? 이 안에 동전 들어있는 겁니까? 전 동전 든 걸로 주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돈이 아까워서 돈을 넣진 않았어요. 대신에 저 올리브를 이 6개 빵 중에 3군데 넣어놨습니다. 어디에 올리브가 들어있을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제일 색이 예뻐. 탐관우리 눈에는 돈이 보여. 바로 이 녀석이야. 불안한데. 그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올리브가 있으면은 행운을 부르는 포카치아요. 하나, 둘, 셋. 야, 어딨어? 야, 올리브 꽝이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올리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빵이나 먹자. 둘, 셋. 내 이놈! 내 이놈! 없어. 제가 포카치아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네, 결혼해. 자, 이렇게 가득 복을 담은 요리로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도 있다면요. 싱그러운 달달한 과일로 새해 복을 부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1월 1일로 넘어가는 딱 그때 시계탑 종이 12번 울릴 때 맞춰 스페인과 멕시코, 쿠바에서는 음식 대신에 이 과일을 입에 꾸역꾸역 넣느라 새해 벽도부터 생 고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알알이 연근 포도입니다. 총 12알. 그런데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요. 새해를 알리는 타종이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소원을 빌며 한 알씩 먹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에서는요. 연말이 되면 스페인 슈퍼마켓 어느 곳에서나 컵안에 딱 12개가 든 포도 세트를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드리드에 위치한 푸에르타 델솔 광장의 시계가 12시에 종을 댕 12번 울리면 사람들은 일제히 포도를 알알이
입에 쏙 넣고요. TV 속 새해맞이 프로그램 진행자들도요. 포도를 들고 있다가 종소리에 맞춰서 12알의 포도를 입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다. 또 생각보다 종소리가 빨라서요. 다 먹지 못한 채 입에 꾸역꾸역 밀어넣기를 쓰고 다 먹기가 쉽지 않아 미리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땡땡만 있으면 복이 넝쿨째 굴러온다. 새해 복을 부르는 우리나라의 물건. 부엌이나 문지방에 매달아뒀던 복조리 기억하십니까? 기억난다. 네, 올해도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라고 새해면 어김없이 이 복조리를 달아뒀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부르는 상징인 복조리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데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엔요. 복을 불러들이는 물건 쿠마데가 있습니다. 쿠마데는 갈퀴라는 뜻으로요. 낙엽이나 곡물을 긁어 모으는 데 사용하는 이 갈퀴를 작은 사이즈부터 어마무시하게 큰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갈퀴에 엄청 화려한 장식을 해서 새해 집집마다 걸어놓습니다. 새해는 복과 돈을 싸그리 긁어 모을 거야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베트남의 복조리는요. 꺼이네우라고 불리는 5, 6m의 대나무 장대에 부적이나 종이로 만든 물고기, 종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걸어두는 건데요. 땅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악귀나 애군을 몰아내는 일종의 새해 부적이라고 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어제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복을 부르는 세계 문화유산 19 이번에 7입니다. 조선시대 명절은 남녀 해방절? 한석준! 또 나네. 야, 진짜 내가 아니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선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렛츠고 고싱입니다. 와, 나 진짜 2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현대에는 설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치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설, 한식, 단오, 추석 이 4대 명절을 제일로 쳤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오는 조선 남녀들의 솔로 탈출일, 매력 뿜뿜 발산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단오 그 하루만은 1년 내내 집안에서만 있어 바깥 구경을 못하던 젊은 여인네들이 밖으로 나와 큰 해방감을 누리며 민속놀이인 그네를 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민속놀이를 즐긴다는 명목 하에 그네 위에서 매력을 흩날리며 썸남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곱디고 온 치맛자락 날리며 나풀나풀 나비처럼 나는 저 낭자 참으로 아름답구나. 자, 이렇게 여성들의 매력 발산 창구가 그네뛰기였다면 남성들에겐 씨름이 매력 어필의 무기였습니다. 짐승남의 매력을 한껏 보여줄 수 있는 씨름이야말로 단시간에 이성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남성미 어필이었던 것입니다. 또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 되면 민속놀이 한마당이 단체 미팅으로 급변하는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밤이면 젊은 남녀들이 삼삼오오, 청계천, 광통교 다리 위로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명분은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일명 다리밥기라 불리는 답교놀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청계천 광통교 다리가 답교놀이의 명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겉으로는 답교놀이를 하러 모여든 남녀지만 이를 빙자해서 실제로는 지근지근 다리를 밟으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은근히 썸 타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스킨십. 네. 이 또한 답교놀이를 하던 조선시대 모든 다리들이 일명 사랑의 오작교, 사랑의 만리장성이 됐던 셈이죠. 그렇지. 아유, 올리브도 못 뽑고. 아유. 매년 새해 첫날이 밝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 한 해는 건강할까? 돈은 많이 벌까? 이런 한 해의 운세인데요. 전 세계 신년 운세의 모든 것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휘바! 건치국가 핀란드에서는 말편자를 이용해서 셀프 신년 운세를 봅니다. 참고로 말편자가 서양에서는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하죠. 핀란드의 말편자 점을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국자에 말편자를 불에 녹입니다. 녹인 말편자를 차가운 물에 식혀서 그림자를 봅니다. 저 사진처럼 그림자 모양이 사람과 유사하면 저건 사람이 진짜 앉아 있는 거죠. 사람이 앉아있죠? 네. 저렇게 사람 모양이 나오면 올해 배우자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머리 모양이면 싸움이 일어날 징조고요. 동물의 모양이 나오면 친구의 배신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또 녹인 말편자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잘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조만간 불운이 닥쳐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순간의 운으로 한 해를 예측해보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유점입니다. 유점은 뭐죠? 유점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옛 선조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 유점으로 한 해를 점쳐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마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꼭 이 유점을 봤다고 합니다.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척자점이 바로 이 유점인 겁니다. 실제로 보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유점으로 어떻게 신년운세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데스크 임채우 교수님 나와주세요. 아, 오늘의 데스크로 나오셨어요? 네? 사실은 그 유치라는 게 네. 굉장히 뭐 민속 놀이로 쓰이는데 그걸로 점을 친다는 얘기는 좀 처음 그러니까요. 들어봤거든요. 네. 원래 윷은 점의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네, 원래가 점입니다. 아, 점 보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정초에 그 척사 대회를 많이 엽니다. 그 척사 대회가 바로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이제 그런 점인데요. 윷에 대해서만은 한반도 기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윷은? 네. 중국이 아니고요. 중국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이야. 자랑스러운데? 오직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온리구나. 그렇게 점을 치다가 이제 개인의 신수점을 치는 방식으로 유점이 좀 변화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암각화입니다. 유판 암각화. 그 유판 암각화의 연대도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뭐 기원전이네요. 약 2만 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쓰여진 64괴 상례라고 하는 주역에 관한 책입니다. 이렇게 주역의 괴와 더불어서 점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점을 쳤던 그 점사와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잘 나왔어요, 점이 그때? 길한 경우도 있고 흉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길하다 흉하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점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점을 보는 법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뭐 유점은 세 번 던져서 나온 끝수를 가지고 점을 칩니다. 도가 나오면 1, 개가 나오면 2, 걸이 나오면 3, 윷과 모가 나오면 4로 봅니다. 그래서 1, 2, 3, 4의 조합으로 그럼 64가지 경우가 점사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정통 예언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재미로 네, 운세를 네, 아, 맞습니다. 이거를 뭐 100%다 믿으면서 아이, 이것만 그럼요. 좋아하는 건 없죠. 자, 저는 올해 제 1의 성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석만 있으면 됩니다. 정석 개! 걸. 개걸. 개걸. 좋은 거 아니야? 우리 한모습 자 보자. 개걸, 개. 개걸개. 병자가 약을 얻은 격입니다. 병자가 약을 얻은 격입니다. 저기요. 이러다 기본 세팅이 병자야. 아니 병자가 약을 얻으면 그만큼 정말 그 소중한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예. 병자가 약을 얻었다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제가 풀이를 하고 나서 뭐 그냥 지지부진하거든요. 이 병자인 상태인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죠. 뭘 보면서 보고 싶어요? 일, 건강, 사랑, 건강하겠습니다. 여자친구 건강. 포기했고요. 건강이요? 알겠습니다. 어유. 도개. 이거? 도개개. 나왔어. 뭔데? 죄가 있는데 공을 세운 격. 아, 저는 업보가 많습니다. 역시 뭐 저 불행 중 다행인데요. 건강을 봤는데 죄가 나오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다가 겨우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외선을 그 부순 그런 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이. 지금 상태지만 더 열심히 관리를 해라. 아마 이렇게 건강도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제 네네.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4개월 하면 공을 됩니다. 세우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볼 거예요, 뭐? 저는 애정이죠. 애정. 그래요, 일단 애정을 앉았다 봅시다. 일어나세요. 앉았다. 어유. 걸! 도! 야, 안 좋은 게 몇 개 있어. 뭘도 어떡할 거야. 걸도도! 걸도도! 왕이 신화를 얻은 격. 왕이 신화를 얻은 격. 등극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먼저 공손히 대하면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신을 얻게 된다. 절대 존엄으로 모시면 좋은 부인을 얻는다. 네. 이게 좋은 얘기만 써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지뢰를 피해가는 기분이에요. 너무 무서워. 나는 점 중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 많은 점 처음 봤어. 여기 보통 다 좋게 얘기하잖아. 아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저 유점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유점에 대해서 뭐 윷놀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윷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네, 우리 윷은 수만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진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이자 미풍양속입니다. 윷놀이도 하고 윷춤도 치면서 그 정초를 이렇게 보람 있게 새 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늘의 1등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에콰도르 광란의 새해맞이. 칭찬합시다. 나누면 복이 와요. 자, 1위 후보 저 한 기자의 기사입니다. 12월 31일 새해를 맞는 에콰도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저 인형을 패드기 칩니다. 그리고 발로 차고 책찍질도 하고요. 심지어 불까지 지르는데요. 그 덕분에 에콰도르의 12월 31일 도심 곳곳엔 불바다의 장관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위로 점핑, 점핑. 새해엔 1년 12달 행운만 가득하라고 12가지의 소원을 빌면서 화영 위를 12번 뛰어넘는답니다. 불에 타기 위해 태어난 비운의 운명을 가진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성별은 남자, 이름은 아뇨 비에호입니다. 묵은 해, 지난 해라는 뜻으로요. 매년 12월 31일 새해를 기다리면서 묵은 해를 태우고 지난 1년 동안의 일들, 특히 나빴던 일을 태우면서 이제 훌훌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에콰도르의 풍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란의 새해맞이 풍습엔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1895년 에콰도르 서부 해안 도시 과야킬. 이 지역에 출혈성 전염병인 황열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에콰도르에선 관 속에 죽은 이의 옷과 물건을 넣고 태우며 일종의 정화의식을 치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정화의 상징으로 굳어졌고요.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의 관습은 새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역사를 잊지 않고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에콰도르.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나누면 복이 와요. 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 그리고 또 연말 연시를 맞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따뜻한 나눔의 소식들. 자, 이렇게 현재 연말 연시에 이어지는 훈훈한 나눔 문화가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세시 풍속에도 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엄마, 나 담치기 하고 왔어. 여기서 담치기란 단어를 들으셨는데요. 음력으로 한 해 마지막 날에 행하던 세시 풍속 중에 하나로요. 아이들이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들러서 쌀이나 잡곡 등을 모아서요. 노인들만 계신 집, 환자가 있는 집, 또 쌀이 없어 새해 떡을 해먹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밤중에 담 너머로 자루에 담긴 음식들을 던져드렸던 것으로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풍족하게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했던 풍속입니다. 아유, 따뜻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눔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문화였던 좋네요, 거죠. 좋네요. 자, 뿐만 아니라 음력 1월 15일 대보름날이 되기 바로 전날 밤, 그리고 봄이 시작되는 입춘에는요. 적선 공덕행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밤중에 몰래 가서 냇물에 가서 징검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마을의 거친 길을 곱게 다듬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지 운막 앞에 밥 한 솥을 지어가지고 갖다 놓는다는 선행을 아무도 모르게 실천을 하는 거로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남몰래 꼭 해야지 1년 내내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자,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상여 소리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입춘날 절기 좋은 철에 헐벗은 이 옷을 주어 군한 공덕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 공덕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활인 공덕하였는가. 이렇게 옛사람들은 입춘날 적선 공덕행을 했는지를 염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번 명절에 우리의 미풍양속을 되새기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